네, 마지막 파이널 exam 앞두고 리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 5문제. 그 중에서 하나는 저번처럼 TF 10문제가 출제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은 꼬리 문제 달린 것들로 저번과 비슷하게 출제가 될 예정입니다. 시험 범위는 챕터 7부터 챕터 10까지 배운 내용이 포함이 되고요. 뭐 최대한 그 중간고사 범위에서 다뤘던 것들, 그리고 이번에 다루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은 배제를 하려고 했으니 웬만하면은 지금 하시는 챕터 7부터 챕터 10까지의 내용, 그리고 주로 이제 저희가 많이 쓰였던 게 normal distribution이나 t distribution, 그리고 f distribution, 뭐 이런 식으로 검정에 필요한 분포들이 많이 쓰였었는데요. 그런 분포들에 대해서만 조금 기억을 해두신다면은 문제를 푸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챕터 7부터 챕터 10까지 짧게 리뷰를 한번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챕터 7에서는 저희는 추정에 대해서 배웠었죠. 에스티메이션의 종류로는 포인트 에스티메이션이랑 그리고 인터벌 에스티메이션, 구간 추정이랑 점 추정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고요. 그 중에서 포인트 에스티메이션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추정치를 만드는 작업을 많이 하지는 않았고, 어떤 추정치가 주어졌을 때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느냐를 중점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인터벌 에스티메이션에 대해서는 실제로 confidence interval을 계산을 할 줄 아느냐를 중점으로 봤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significance 레벨을 알파라고 잡았을 때 confidence interval은 1-알파 퍼센테이지 만큼의 confidence interval을 만들게 되는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개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쭉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estimation이라는 거는 어떤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population 파라미터가 있을 때 이 파라미터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샘플 자료들을 통해 추정을 하고자 하는 거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예측을 한다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평균 population mu에 대해서 예측을 할 때는 가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추정치 중 하나가 이 x바 샘플 mean이겠고요. 시그마 제곱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정치로 샘플 variance s 제곱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프로세스에서 우리가 에스티메이터라고 하는 거는 어떤 우리가 이런 추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구하게 된 추정량 또는 추정치라고 부르는 것인데,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샘플 mean이 population mean에 대한 추정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그냥 엄밀하게 따지지 않으면은 어떤 것도 이런 population 파라미터에 대한 추정치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좋고 얼마나 잘 추정을 하는 값이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포인트 에스티메이션과 인터벌 에스티메이션이 의미를 하는 바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굿 에스티메이터라고 하는 거는 바이어스랑 베리언스를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이어스라는 거는 우리의 추정치가 실제 우리가 원하는 딱 중간 요 지점이 우리가 원하는 값, 그러니까 population
어찌 보면 파라미터를 의미를 하는 거죠. 이 population 파라미터를 정확하게 딱 찍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뭐 이게 총을 쏘거나 뭐 양궁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정확히 그 점을 찍지는 못하고 이런 식으로 벗어나는 점을 찍게 됩니다. 그랬을 때 실제 이 추정치가 가야 될 방향, 그러니까 expectation이죠. expectation이랑 실제 파라미터 간에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요 추정치를 만들었을 때 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기대하는 값이 실제 파라미터인가 그거를 판단을 하는 게 요 바이어스의 개념이고요. variance라는 건 우리가 여러 번 이렇게 추정치를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었다고 했을 때 그 추정치들이 얼마나 분산되어 있는지, 너무 분산되어 있는 추정치라고 하면은 실제 우리가 어쩌다 보니 요 가운데 점을 딱 찍었다라고 한들 만약 엄청 베리에이션이 이런 식으로 크게 잡힌다라고 한다면은 요 추정치가 별로 좋지 않은 추정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베리언스까지 같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good estimator라고 한다면은 제가 세 가지 컨셉을 소개를 해드렸죠. unbiasedness, efficiency 그리고 consistency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물론 이렇게 세 가지만 딱 good estimator라면 이런 조건들을 다 만족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good estimator라면은 이런 점들을 만족을 하면 좋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뭔가 그 linear regression에서 썼던 그런 가정들 있잖아요. 그런 가정들처럼 엄청 빡빡하게 이 조건을 만족해야 good estimator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좋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바이어스가 실제로 없는 게 좋을 때도 있고요. 아니면은 바이어스가 있더라도 베리언스를 확 줄일 수 있다면 그거에 더 좋은 때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그냥 소개를 해드렸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unbiasedness, 그 바이어스가 무엇인지를 아시면은 unbiased 됐다라는 거는 편향이 없다라는 거니까요. 실제 우리가 만든 어떤 추정치에 대한 expectation이 우리가 원하는 그 파라미터랑 정확하게 일치를 하느냐, 요게 이제 바이어스가 있냐 없냐, 바이어스가 없으면은 unbiased estimator다 라는 표현을 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오늘 수업 시간에도 푼 거지만 원하는 파라미터가 딱 주어졌을 때 여기서는 success probability P죠. binomial distribution에서 success probability P 이게 주어졌을 때 얘에 대해서 어떤 추정치가 주어지고 얘에 대한 expectation을 구할 줄 아신다면은 그거에 대한 바이어스도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죠. 네, 이 정도 계산을 하실 줄 아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수업 끝났을 때 어떤 분께서 익스포넨셜 그 과제 3에서는 익스포넨셜에 대한 expectation을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시험에도 나오냐 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 답변 내용을 또 전달을 다른 분들께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exponential의 expectation 부분은 나오지는 않고요. 대신 지금 저희가 배웠던 normal distribution, t distribution, f distribution expectation을 거기서 계산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네,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어떤 분포에 대해서 expectation이나 variance를 외워야 되는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어스를 구하는 과정을 하실 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의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바이어스를 구하는 문제였고 그리고 efficiency의 개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efficiency라고 한다는 거는 일단은 unbiased 되었다라는 가정하에 보게 되는 거고요. 거기서 제일 variance가 작은 estimator를 efficient estimator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sample mean이 실제로 뭐 population은 mean에 대해서는 efficient estimator라는 게 증명이 되어 있어요. 이 증명 과정을 저희가 배우지는 않았지만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efficiency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시면 되겠고, mean square error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바이어스랑 베리언스 개념을 배웠는데 베리언스가 작을수록 좋고 바이어스도 작을수록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개념이 나오진 않네요. 이 바이어스랑 베리언스 간에는 어떤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어스가 높은 애들은 베리언스가 작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바이어스가 작은 애들은 상대적으로 베리언스가 높은 뭐 그런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둘을 한 번에 평가를 할 수 있게끔 이 베리언스랑 바이어스 개념을 합쳐가지고 MSE라는 거를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MSE라는 게 뭐 여러분들 중에 머신러닝이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면 되게 익숙한 개념이시겠지만, 어떤 우리가 추정한 에스티메이터와 실제 값 간의 차이의 제곱에 대한 expectation을 MSE라고 보통 부르고요. 얘는 variance랑 bias의 제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나누는 과정도 한번 증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MSE의 개념을 이와 같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consistency라고 하는 거는 unbiasedness랑 많이 헷갈리는 개념 중에 하나인데, consistent 하다라는 거는 우리가 샘플 사이즈가 엄청 많이 뽑았을 때 샘플 사이즈를 무한대로 뽑을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이 에스티메이터가 파라미터 밸류로 컨버지 하느냐를 나타내는 거고요. 수식으로 따지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의 추정치랑 실제 파라미터 간의 차이죠. 차이의 절대값을 씌웠을 때 그게 되게 작은 수보다 작다라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for any epsilon 0보다 큰 any epsilon이라는 거는 epsilon이 0.00001이어도 이 식이 성립이 된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가면 이 probability 자체는 1이 된다 라고 하는 거니까 둘 간의 차이가 거의 0으로 수렴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런 경우 consistency가 만족이 되는 에스티메이터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unbiasedness는 expectation을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는 거니까 그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바이어스가 있더라도 consistent estimator는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안 된다고 되어 있죠. consistent x가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consistency라고 했던 게 law of large number 챕터 6에서 배웠던 거랑 연결이 됐던 그런 개념도 있었고요. 네, 포인트 에스티메이션은 다음과 같이 넘어갔고, 인터벌 에스티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컨피던스 인터벌이라는 한 가지 주제를 좀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컨피던스 인터벌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이런 우리가 어떤 컨피던스 레벨 아니면 뭐 알파로 둬서 시그니피컨스 레벨, 그런 정해진 어떤 확률 값에 대해서 우리가 파라미터에 대한 뭔가 구간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 구간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그 아래에 있는 요 키 컨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5% 컨피던스 인터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런 신뢰 구간을 만드는 프로세스를 100번을 반복했을 때, 뭐 사실은 우리가 샘플을 모으는 과정을 100번을 반복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하니까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population 집단이 있다고 했을 때
하나의 샘플을 따와가지고 구간을 하나를 만들었어요. 요 샘플들로부터. 그리고 다른 샘플들을 또 따와가지고 구간을 또 만들고요. 또 다른 샘플들을 따와가지고 구간을 만듭니다. 그래서 뭐 요 구간들을 다 만들었을 때 이런 과정을 매우 많이 반복을 한다. 인피니트하게 반복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런 구간들 중에 95%의 구간은 true 파라미터를 포함을 한다라는 거죠. true 파라미터는 요 구간들 중에 95%의 구간 안에 들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은 안 되는 거는 이 신뢰 구간이라는 거의 의미가 true 파라미터가 우리가 만든 그 구간 안에 95% 확률로 들어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간을 매우 많이 만들면은 그 중에 95%의 구간에는 우리가 원하는 이 파라미터가 들어 있을 것이다 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말로 하시면은 그게 뭐가 다른 거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그 둘이 다른 점이 느껴지실 거예요. 얘는 약간 이제 relative frequency, 우리가 확률을 정의를 할 때 쓰는 그런 relative frequency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키 컨셉을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confidence interval을 쭉 설명을 드렸었고, significance level이라는 거의 정의랑 confidence interval에 대한 정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confidence interval에 대해서 스탠다드한 어떤 포뮬러, 제너럴한 포뮬러를 말씀을 드린 거는 우리가 어떤 예에 대한 추정치를 딱 잡고 세타에 대해서 우리가 population 파라미터를 잡았다고 했을 때 이 population 파라미터에 대한 추정치를 세타 햇을 가져온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 세타 햇만 딱 주어진다면 그게 포인트 에스티메이션을 하는 거죠. 하지만 세타 햇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많은 경우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Z 스코어 값, Z R 2분의 알파 값, 얘는 노멀 0,1에서 다들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하시겠지만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요 확률이 2분의 알파가 되게 하는 요 값을 Z 2분의 알파 값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었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스탠다드 에러로 추정치에 대한 스탠다드 에러로 그 추정치를 나누게 되면은 뭐 CLT나 어떤 이런 추정치가 어떤 것들의 평균인 경우가 되게 많아서요. 그래서 이런 게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서 세타는 빼줘야 되고요. 이것도 unbiased estimator인 경우에만 그렇게 되고요. 뭐 이렇게 자세한 거를 꼭 모르셔도 제가 앞에서 한번 어떻게 유도를 하는지를 설명을 드렸던 이 부분을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 포뮬러 자체가 거의 모든 상황에 비슷하게 적용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점은 이 스탠다드 에러를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랑 여기 들어가는 이 Z 2분의 알파 값, 이게 만약에 우리가 시그마 제곱을 모른다 뭐 이런 상황에서는 T로 바뀌기도 하고, 샘플 사이즈가 작을 때는 T로 바뀌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여기 들어가는 게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냐 T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냐, 그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을
실뿐 그런 것일 뿐 이 제너럴한 폼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population mean에 대한 confidence interval을 쭉 하는데 두 가지 경우로 나눴습니다. population variance가 알려져 있는 경우 그리고 population variance가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 x 바에 대한 스탠다드 에러를 바로 구할 수가 있죠. 만약에 저 population variance의 의미는 결국 이 x라는 변수에 대한 variance를 말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챕터 6 쪽에서 배웠던 게 x 바에 대한 variance는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다. 요게 요 사실 자체는 이제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더라도 항상 성립이 되는 겁니다. 요 사실 자체는요. 근데 x 바라는 요 특수한 이런 우리의 에스티메이터에 대해서는 x 바 마이너스 뮤 하고 시그마 제곱에 n에다가 루트 쉬운 거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은 크게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게 된다 라는 사실이 있었어요. 이게 CLT에 의해서도 그렇고 아니면은 그냥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경우, x 자체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더라도 가능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결국 x 바로부터 요게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기 때문에 만약에 z 1-2분의 알파 그리고 z 2분의 알파 사이에 들어올 확률이 그러면 알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사실을 이용해서 풀어보면은 앞뒤 값이 결국 x 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z 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런 식으로 컨피던스 인터벌의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뮬라를 기억을 해두시고 뒤에 뮤에 대해서 다른 컨피던스 인터벌도 사실 거의 비슷하죠. 근데 베리언스가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얘를 t로 치환을 했습니다. t 디스트리뷰션으로 치환을 했고 대신에 시그마를 모르기 때문에 시그마 대신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샘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t로 바뀌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이 정확히 어떤 거를 원하는 상황인지를 판단을 하신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는 계속해서 practice problem을 풀어드렸던 거고, 두 그룹이 있을 때 population group 1, population group 2가 있을 때 그 두 그룹에 대한 평균, 목평균의 차이에 대한 confidence interval도 계산을 했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variance가 알려져 있는 경우,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 뭐 그런 것들을 나눠서 진행을 했었는데,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이 sample x1 바 마이너스 x2 바에 대한 스탠다드 에러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요거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제대로 된 스탠다드 에러로 우리가 나눠줘 가지고 그 프로버빌리티를 앞에처럼 유도를 해낼 거기 때문에 그거는 결국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기 때문에 z 값이 여기에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한번 유도해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고 모르는 게 있으시면 이메일이나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과정대로 한번 따라가 보세요. 컨피던스 인터벌 역시 계산하는 문제고요. 만약에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 베리언스가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두 그룹의 분산이 같은지, 같다고 가정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같다고 가정할 근거가 없는 경우인지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만약 같다고 가정을 하는 경우에는 두 그룹의 분산을 따로따로 추정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두 가지의 정보를 그냥 합쳐가지고 Pooled Sample Variance, 합동 분산이라는 개념으로 추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합동 분산식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고요. 이 합동 분산식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얘는 제가 만약에 나온다고 해도 제공을 해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이 합동 분산식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두 분산이 모른다 라고 하는 경우, 두 분산에 대해서 같다고 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assumed unequal 이라고 한 경우에 나오는 요 웰치의 t-테스트라는 개념으로 t분포를 사용하는 것도 똑같고 뒤에 들어가는 것도 앞에서 분산이 알려져 있을 때 했던 요 경우랑 똑같은데, 얘가 이걸로 바꾸게 되면은 따르게 되는 분포가 조금 달라졌죠. t 디스트리뷰션의 자유도 누 값을 갖는 건데, 이 누를 어떻게 구하는지가 웰치의 t-테스트에 나오는 개념이었어요. 근데 얘는 뭔가 정확하게 얘가 왜 나오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린 적도 없고, 그래서 딱히 외울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제가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얘를 외우는 데 힘을 쓰시지는 말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에 Pooled Sample Variance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런 식으로 하는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Paired Sample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는 모든 그 Population Group 1과 Group 2가 독립적이다라고 보고 계산을 한 건데요. 여기서는 두 개의 measurement가 같은 그룹에서 나온 경우, 그래서 예를 들어서 before and after treatment처럼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트리트먼트를 하기 전, 후에 뭐 그런 혈당이라든지 뭐 혈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한 결과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로 적어놓은 요것처럼 두 개에 대해서 그룹이 결국 인디펜던트가 아니게 되는 paired 되어 있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 paired 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을 취했는지를 기억을 하시면 되고, 우리가 그냥 차이 자체를 그냥 어떤 하나의 variable로 본 다음에 그 차이에 대해서 컨피던스 인터벌을 계산을 하는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d바라는 거는 이 차이에 대한 평균, i는 1부터 n까지 다 평균을 취한 값들이고, 그거에 대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값은 어차피 d1부터 dn까지가 다 계산이 됐기 때문에 얘에 대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도 계산이 되겠죠. 그리고 n개가 있기 때문에 d바에 대한 스탠다드 에러를 쓰려면은 루트 n으로 나눠주게 되고, 여기서는 보통 우리가 차이에 대해 분산이 알려져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없어서 그 시그마인 경우에는 를 쓰지는 않고요. 항상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인 경우로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쪽이 t 디스트리뷰션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n-1은 이 모든 샘플 개수를 다 세 가지고 n이 아니라 paired 되어 있다 보니까 차이를 계산한 만큼, 그러니까 A, B, C, D 이 경우에는 n이 4가 되겠죠. 4가 되겠죠.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그마 제곱에 대한 컨피던스 인터벌을 하는 것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수로 했던 게 요런 요런 텀이 카이스퀘어를 따르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뭔가 x 바 자체가 뭐 노말, 뮤,
시그마 제곱 루트 n 뭐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s 제곱에 대한 어떤 분포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시그마 제곱 분의 n-1 s 제곱 이렇게 된 요 텀 자체가 카이 스퀘어 n-1 degrees of freedom을 갖는 카이 스퀘어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게 됩니다. 이 사실을 이용을 해가지고 population variance를 에 대한 confidence interval을 다음과 같이 계산을 했었고요. 여기서 나오는 이 값이랑 이 값이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스큐드 된 분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값이랑 이 값이 대칭이 아닙니다. 0에 대해서. 그래서 각각을 다 구해줘야 된다라는 점. 물론 시험 때는 이런 값들은 테이블을 주어지진 않고 제가 딱 값을 정해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그마 제곱에 대해서 또 어떻게 컨피던스 인터벌을 계산을 했는지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챕터 A 같은 경우에는 가설 검정이었고요. 가설 검정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스태티스티컬하게 가설이라는 거는 우리가 population 파라미터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하고자 하는 거고, 하이퍼테스트 테스팅이라는 거는 우리의 갖고 있는 어떤 샘플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가설이 맞는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무가설과 대립가설 개념을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보통 H0의 일반적인 저희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의 반대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뭐 차이가 있다라고 증명을 하고 싶거나 우리가 뭐 신약을 개발을 했으면은 이펙트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펙트가 없다.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게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차이가 없다. 이펙트가 없다. 이런 쪽이 기무가설로 들어가게 되고, 대립가설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것에 우리가 에펙트가 있다라든지 디퍼런스가 있다라든지를 보통 주장을 하는 그런 것을 alternative hypothesis라고 합니다. 그래서 two tail인지 one tail인지에 따라서 alternative hypothesis는 달랐는데, 그것도 문제에서나 뭐 실제 상황이시더라도 내가 증명하고자 하는 이 사람이 알고자 하는 게 뭔지에 따라서 투테일인지 원테일인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정하는 과정 자체는 결국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는데요. 테스트 스태티스틱을 구한 다음에 얘를 critical value와 비교를 하는 방법이 하나고, 우리가 정한 알파 significance level 값과 p-value를 비교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방식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각각 텀이 의미를 하는 바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1종 오류, 제2종 오류 관련해가지고 제가 과제 네 번째 거에서 문제를 많이 냈었는데, 의도한 바는 결국 이 제1종 오류랑 제2종 오류가 의미를 하는 바를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는 바 자체는 사실 다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오류라고 하는 건데, 오류라는 거는 기무가설이 실제로 맞는데 뭐 잘못 기각을 했던지, 아니면 기무가설이 실제로 틀린데 채택을 해버렸다, 그러니까 기각을 못했다 라는 쪽으로 되던지, 두 가지 오류 상황이 있는데 그거를 제1종, 제2종 오류로 명칭을 한 거죠. 그래서 근데 그게 만약에 실제 상황에서는 기무가설이 맞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기무가설이 틀렸다라는 게 어떤 상황을 의미를 하는 건지, 그거가 딱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이 기각하는 확률을 계산을 하실 수가 있나, 그런 거를
여쭤본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타입 1 에러랑 타입 2 에러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워라고 하는 거는 1-베타라고 정의가 됐던 거고, 우리말로는 어떤 테스트에 대한 검정력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파워를 늘리는 방법에는 샘플 사이즈를 늘리든지 팩트 사이즈를 키우든지 시그니피컨스 레벨을 높이든지 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크리티컬 리전과 크리티컬 밸류는 저희가 하도 많이 썼던 개념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개념에 좀 익숙하실 것 같고, 테스트 스태티스틱이 만들었을 때 얘가 어떤 구간에 떨어지면은 우리가 기각을 하는가, 네, 그래서 그 구간을 나타내면은 critical region인 거고요. 아니면 딱 얘 어떤 값으로부터 기각하는지 마는지, 얘를 넘으면 기각, 얘를 안 넘으면 기각하지 못한다 라고 했을 때 그 딱 기준이 되는 그 값을 critical value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원테일인지 투테일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딱 지정해 놓은 알파 값, 알파라는 시그니피컨스 레벨을 양쪽으로 나눠주는지 아니면은 한쪽으로 몰아주던지 하는 게 달라졌었고요. 그거에 따라서 크리티컬 밸류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크리티컬 밸류는 항상 하나인 거는 아니고, 투테일인 경우에는 저런 식으로 두 가지가 나타나서 두 가지 모두 크리티컬 밸류라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p-value의 정의도 아시면 되겠고요. p-value라는 건 결국 우리의 테스트 스태티스틱보다 좀 더 이상한 쪽에 있을 확률인 거죠. 네, 귀무가설이 맞다라는 가정 하에 우리의 테스트 스태티스틱이 요 가정한 분포에 대해서 이것보다 클 확률, 결국 어떤 분포가 있을 때 이게 우리의 테스트 스태티스틱이 가져야 되는 분포, 귀무가설 하에 가져야 되는 분포라고 한다면, 테스트 스태티스틱이 이쪽에 찍힌다 라고 한다면은 얘보다 클 확률이니까 요 면적값이 결국 p-value를 의미를 합니다. 반대로 만약에 테스트 스태티스틱이 마이너스 값이 찍혔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 부등원 방향이 헷갈리실 때는 결국 어느 쪽이 좀 더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쪽에 가까운가,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쪽에 가까운 그 면적 쪽에 확률을 재겠다 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value나 테스트 스태티스틱을 통해서 가설 검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정리된 요 가설 검정 과정은 앞으로 뒤에서 나오는 실제 가설 검정에 쓰이는 그런 수식들에 다 결국은 이 프로세스를 계속해서 적용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약간의 예시인 거죠. 그래서 제가 문제를 어떤 식으로 내던 간에 여러분들이 뭔가 헷갈리시지 않으려면은 이런 지금 나오는 7부터 10까지의 파트에서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는 게 결국 중요할 것 같아요. 구하라고 하는 값이 큰 쪽, 작은 쪽 뭐 이런 식으로만 외우시면은 사실 문제가 어렵게 나왔을 때 보시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지금 이렇게
계산을 하는 과정 자체가 결국 뭐 어떤 거를 구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계산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포테시스 테스팅이 뒷부분에는 이제 실제로 뮤 어떤 population 파라미터 값이 어떤 특정한 값이다, 뮤 제로 값이다 라고 하는 그런 테스트 기무가설이 있을 때 그거를 테스트하는 방법, 베런스가 알려져 있을 때, 알려져 있지 않았을 때 하는 방식이고요. 이 계산하는 과정 자체는 리뷰는 많이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워낙 많이 했기도 했고 제가 이번에 수업 시간에도 문제를 좀 풀어드리기도 했었으니까 결국 우리가 어떤 테스트 스태티스틱은 항상 지금까지 저희가 배운 것들은 뭐 카이스퀘어를 따르게 한다든지 아니면 노말을 따르게 한다든지 t를 따르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기무가설 하에서는 그렇게 따라야 되는데 실제로 이 테스트 스태티스틱이 그 분포 하에서 어떤 쪽에 위치를 해 있느냐, 너무 이상하게 나올 값이 아니냐,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가설을 가설을 기각할지 기각하지 못할지 그런 것들을 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베리언스가 알려져 있을 때, 그리고 베리언스가 알려져 있지 않을 때의 차이는 결국 시그마 대신에 s가 쓰였냐, 그리고 기무가설 하에 t를 따르냐 노말을 따르냐, 그 차이인 거죠. 그래서 다 설명을 했던 부분이니 얘네들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베리언스, 그리고 두 개 그룹에 대해서 평균이 똑같냐 아니냐를 검증을 하는 것 자체도 이렇게 됐고요. 여기서 이 부분은 오타입니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쓰셔도 똑같은 말이에요. 말만 통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하는 과정 자체도 컨피던스 인터벌에서 외우셨던 그런 공식이랑 거의 많이 다르지가 않기 때문에 베리언스가 알려져 있는 경우, 베리언스가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 그런데 같다고 가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풀드 샘플 베리언스 사용을 하고, 같지 않다라고 가정을 하는 경우에는 웰치의 t-테스트를 사용한다 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paired sample일 때도 하는 과정 자체는 거의 비슷하고요. 이걸로 나눠준 다음에 샘플로 버전으로 나눠줬으니까 결국 t를 따르게 되죠. 디테일한 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요. 그리고 시그마 제곱에 대한 테스트도 있었죠. 그래서 n-1의 s제곱 곱한 거를 이걸로 나눠주면,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카이스퀘어를 따르게 된다라는 점.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에는 또 어시메트릭 하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left인지 right인지 two-tailed인지에 따라서 요 값을 구하는 게 달라졌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가 어떤 것보다 큰지 아니면 작은 건지 그런 거를 뭘 요구를 하는지, 아니면 같지 않다인지 그런 거에 따라서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을 H1이죠.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면 되고요. 가설 검정을 하는 문제들은 저희가 워낙 이것저것 보기도 했고 여러분들이 과제 문제에서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과제 문제들을 푸실 줄 아시면은 웬만하면은
다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가설 검정 쪽에서는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챕터 9 Linear Regression에서는 뭐 가르쳐 드린 내용이 디테일한 거는 많이 뺐었고 결국은 각 그 베타 제로랑 베타 1 이걸 어떻게 추정할지 그 방식 중에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라는 거를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게 결국 어떤 두 가지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에 대한 릴레이션십을 나타내고자 그런 선형 관계로 나타내고자 만든 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디펜던트 베리어블,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에 대한 개념이 나왔었죠. 그 다음에 equation of the line 뭐 이런 거를 구하라고 한다라는 거는 여기서 결국 라인이니까 라인에 대한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니까 여기서는 지금 에러가 안 껴있는 상황인데 실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에러가 껴있죠. 우리가 어떤 점들을 선으로 나타내려고 하더라도 선형 관계가 있어 보이더라도 모든 점들이 항상 이 선 위에 존재를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어떤 에러들이 껴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이 그러면 베스트냐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그 전에 이 리니어 리그레션에 들어가는 과정들 4가지를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리니어리티, 인디펜던스, 호모스케데시티 그리고 에러에 대해서 노멀리티를 따라야 된다. 뭐 그 텀 그대로 외우셔도 되고 그 각각 텀이 어떤 거를 의미를 하는지는 다 아셔야겠죠. 그래도 그냥 바로바로 외우시는 것보다는요. 그래서 fitted line을 어떤 게 베스트 핏이냐를 구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이런 식을 미니마이즈 하는 게 우리가 베스트 핏이다 라고 가정을 했었고요. 이걸 구하는 과정이 결국 이런 식으로 각각에 대해서 그냥 미분을 해서 구했었습니다. 그 미분을 한다, 어떤 값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y는 ex라고 하면은요 y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2인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뭐 그냥 바로 ex를 미분하면 2다 이런 식으로만 하셨을 텐데 이 기호가 의미를 하는 바는 결국 요 y라는 거 ex라는 거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2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가장 간단한 경우밖에 안 봤지만 얘같이 되게 베리어블들이 많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ex 플러스 3z 라고 한다면은 얘를 만약에 x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x만 우리가 변수 취급을 할 거고 나머지는 그냥 x에 대해서 상관없는 그냥 상수 취급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값도 똑같이 2예요. 왜냐면 3z라는 거는 x랑 이제 상관없는 그냥 어떤 상수 값으로 취급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얘를 z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3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사실들을 이 식이 복잡해 보이더라도 똑같이 적용을 하시면은 베타 제로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는 건 베타 제로만 우리가 변수 취급을 하겠다라는 거고 나머지는 베타 제로에 대해서는 다 상수 취급이 되겠죠. 그런 거를 이용을 해서 얘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계산을 해드렸었죠. 계산을 해드린 점을 다시 한번 보시고 베타 1에 대해서도 미분을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베타 1에 대해서 미분을 쭉 한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값에다가
요 베타 0 대신에 요걸 집어를 넣었어요. 추정한 값을. 그래서 추정한 값을 대입을 하게 되면은 요 베타 1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었고요. 제가 이거를 안 해드렸다고 생각했는데 해드렸었네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슬로프랑 인터셉트를 어떻게 구했는지 OLS 리스트 스퀘어 그 하는 과정 자체를 기억을 해두시고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흐름을 이해를 하시는 데 초점을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은 데이터를 갖고 실제로 이 대입해가지고 풀어보는 문제들이겠고, 그리고 리그레이션 코에피시언트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는 제가 어떻게 테스트를 하는지는 설명은 드리지는 않았죠. 그래서 결과를 해석하실 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R스퀘어를 계산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Y 핵값도 추정을 하고 나면은 Y 핵값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 오늘 문제에서 풀었던 그 R스퀘어 구하는 것도 똑같이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 에그젬플을 통해서 이 코드 자체는 다 모르셔도 되기는 합니다. 코드를 어떻게 짜야 되고 그런 거는 모르셔도 되기는 하는데 코드로 나온 요 결과 자체를 해석을 하시는 거는 그것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프레딕션을 하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프레딕션 하는 건 어렵지는 않죠. 하고 어썸션을 어떻게 체크를 하는지 핏을 한 다음에 사후에 좀 이 가정들이 제대로 맞냐를 체크를 하는 방법들을 쭉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쭉쭉 찝어 드리기는 하지만 막 제가 안 찝었다고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찝었다고 무조건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요. 너무 맹신을 하시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제가 수업 시간에 아무 언급도 안 했던 거나 지금 리뷰에서 아무 언급도 안 했던 거나 그냥 아무 뭔가 어떻게 하던 간에 네, 아닙니다. 그냥 최대한 많이 찝어 드리려고 할 거고 공부하시는데 일단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이퍼테스트 테스팅에 대해서는 이게 제가 정리를 했던 거가 그래도 나름 다 정리를 해놨다 보니까 이거를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노바에서 나왔던 거는 어떤 가정을 썼는지도 중요하고요. 분산 분석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결국 앞에서 가설 검정을 했던 거는 2개 그룹까지만 했었는데 2개보다 많은 그룹이 있을 때는 걔네들 간의 평균을 어떻게 검정을 할 거냐 했을 때 아노바를 쓴다라는 걸로 갔습니다. 그래서 기무가설이 모든 그룹 민이 똑같다라는 거고 대립가설 같은 경우에는 그룹 민 중에 하나는 다르다. 적어도 하나는 다르다라는 걸로 2개가 다를 수도 있고요. 3개가 다를 수도 있고요. 어쨌든 하나는 다르다라는 점입니다. 아노바에 들어가는 가정은 노멀리티, 정규성, 호모스키데스티, 등분산성, 인디펜던스, 독립성 이렇게 3가지가 있었고요. 아노바 모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세울 줄 아시면 되겠습니다. YIJ가 주어졌을 YIJ라는 거는 전체 오버롤 민에다가 각각의 그룹 이펙트인 거죠. 그룹 I에 대한 이펙트가 딱 들어가서 얘로 인해서 어떤 평균점이 변동이 되고 그 평균점에서 변동은 되긴 되는데
그 안에서도 어떤 변동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거를 epsilon ij라는 랜덤 에러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테스트하는 방식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F-테스트를 설명을 해드렸고, F-테스트라는 거는 두 가지 경우에 쓰이죠. 아노바에서도 쓰이는데 그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게 결국 베리언스에 대한 비교에 F-테스트가 쓰인다 라는 걸로 두 그룹이 같은 베리언스를 갖는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데 있어서도 F-테스트가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문가설은 베리언스가 같다, 두 그룹에 대한 베리언스가 같다라는 거고, 같지 않다라는 게 그러면 대립가설이 되어야 되는데, 왜 여기서만 제가 이런 어니퀄을 하지 않고 둘 간에 어떤 하나가 어떤 하나보다 크다라는 원테일드 얼터네티브 하이포테시스를 사용을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냥 단순하게 얘기를 드리자면은 과정이 더 복잡해져서 그렇습니다. 요 F 디스트리뷰션의 분포 같은 경우에는 봉우리가 1이고 최소값이 0이에요. 그리고 무한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분포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1보다 얘가 작은 값이 나왔다라고 해서 투테일드를 한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요 투테일드에 대한 크리티컬 밸류가 훅훅 바뀌는데 알파를 어떤 거로 정했냐에 따라서요. 여기서는 되게 촘촘하죠. 그래가지고 촘촘하다라는 거는 우리의 테스트 스태티스틱이 뭐 0.1만 차이가 나도 기각하는 쪽이 될 수도 있고 아니게 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 베리언스가 같지 않다라는 쪽으로 투테일드로 두지 않고 웬만하면은 그냥 원테일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두 그룹에 대한 베리언스를 비교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제가 가르쳐 드린 요 경우를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테스트 검정 통계량이랑 크리티컬 밸류랑 비교를 하는 거는 여기도 똑같겠고, 여기서 계산하는 요 크리티컬 밸류나 이런 값들은 제가 시험에서는 다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푸는 과정이고, 그래서 아노바에서는 그 F-테스트라는 게 결국 베리언스에 대한 비교였는데, 이게 within group variance랑 between group variance 간의 비교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룹 내에서의 분산에 비해 봤을 때 그룹 간의 분산이 매우 크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그 각각 그룹들이 되게 많이 떨어져 있다 이런 경우처럼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판가름하기 위해 하는 거고요. 그냥 이렇게 만들어 봤더니 얘가 F 분포를 따르더라. 언제? 기문가설을 하에서 그거를 이용을 하는 거고, 그러면은 저 베리어빌리티 within 그룹이랑 between 그룹에 대한 베리어빌리티를 어떻게 잴 거냐 했을 때 between 그룹, mean square between 그룹, mean square within 그룹을 계산을 해서 둘 간의 그 비율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F 검정 통계량이 기무가설 하에 분자에 대한 degrees of freedom, 분모에 대한 degrees of freedom을 두 개를 갖는 F 분포를 따르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도 F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결국 원테일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between 그룹에 대한 variability가 웬만하면은 within 그룹보다 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테일 가설 검정을 하듯이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이 과정 지금 앞에서 했던 그 과정들을 되게 쉽게 요약을 하고 뭘 채워야 되는지를 좀 명확하게
아시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 아노바 테이블, 아노바 표, 분산 분석 표라고 하죠. 우리말로는. 이 표가 나온 거고 이 표의 내용들을 각각을 채우실 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sum of square total이라는 개념이 나왔었고 sum of square total은 쭉 요 계산 증명하는 과정을 거쳐서 sum of square within과 sum of square between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라는 점을 증명을 했었고요. 그래서 가설 검정을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노바 리절트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뭐 결국은 그 가설을 검정을 하시고 난 후에 리젝트 했다 아니면 리젝트 하지 못했다 라고 한다면은 그게 실제 그 문제에서나 실제 상황에서 요구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얘가 해석이 될 수 있는지까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리젝트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이 아노바에서는 어떤 그룹 민 하나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니까 그 그룹 민이 어떤 게 차이가 나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 아노바 테스트를 하고 난 후에 검정을 하는 게 이 포스트 헉 테스트 사후 검정이죠. 그래서 포스트 헉 테스트는 만약에 우리가 기무가설을 기각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후에 여기서 기각했다는 이 기무가설은 아노바에 대한 기무가설입니다. 기무가설을 기각했을 때 어떤 그룹이 차이가 나는지를 알기 위해서 포스트 헉 테스트를 진행을 한다 했었고 그 예시로는 투키의 HSD 그리고 본페르니 커렉션 같은 게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약 1시간가량 리뷰를 마쳤는데요. 결국은 제가 수업 시간에 언급드린 것들이나 리뷰에서 말씀드린 것들이나 종합적으로 많이 공부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중간 때는 제가 그냥 진짜 가르쳐 드린 것 하에서만 많이 냈었죠. 이번에도 가르쳐 드린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지만 그래도 조금 더 난이도 있게 출제를 하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성적을 거두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으셨고 잘 따라오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기초통계학 마지막 녹화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